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차례인데요. 오전에 몇 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이고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요. 내용을 다 드리지 못할 것 같고 첫 번째 발표하는 동안에 우리 함께 젊은이들이 크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그냥 오른쪽부터 이화여대 사회교육과에서 대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잠깐 그래도 일어서서 얼굴 좀 주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쪽 오른쪽 뒤쪽인 것 같은데요. 서울대 대학원 사회교육과 대학원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이랑 지금 흩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경희교대 사회교육과 대학원에서 또 대학원생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또 소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스스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제가 듣기로 사회자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제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거든요. 유튜브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서울에서 오경환 교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로고가 많으십니다. 직접 가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멀리 서나마 부모가 강력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저기 평가원에서 아주 다른 과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발표를 아마 배화순 박사님, 이소영 박사님, 홍진환 박사님 세 분이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3명이 하지만 이 과제는 박은하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최정훈 박사님, 하늘 박사님, 김재호 박사님, 이수정 박사님, 평가원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 사회 박사님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과 유사성 강한 탐색이고요. 저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달라서 발표를 3명이 다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중에서 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연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학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게 된 연구인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 사업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저희 3월에 시작된 사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학생 참여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특교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특별 교보입니다. 예산에는 특별 교보를 지출해서 여러 가지 교육 연구들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그 중에 특교 사업의 일환으로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학생 참여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업 중에 첫 번째 것이 평가원으로 왔습니다. 평가원이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수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중립성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포인트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학생 참여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교육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형태로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두 번째 것은 청정년에서 청소년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사업은 중립성 원칙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추진 방향에 보시면 저희 핵심 용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부가 이런 것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연구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겠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포괄하여 연구의 세부적인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학교 교육이 이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합의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모색을 해달라. 그리고 연구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학교 시민교육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방향성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어떻게 교사학습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는 게 이제 저희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요청한 게 8학박스인데요. 어찌됐든 대대적으로 저희가 이 방향을 마련하고 원칙을 모색하고 원칙에 기반한 교사학습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좀 유념해서 연구를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육부가 저에게 요청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좀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학교 현장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연구를 3개로 나누어서 저희가 구조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과 원칙을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옹진환 박사님께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학교 시민교육의 어떤 방향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좌우의 대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 노출되지 않고 어떤 방향성을 좀 곧게 잡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론에 기반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기반하지만 학교 현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해서 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정해 놓은 연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배화순 박사님이 담당하신 연구입니다. 학교 시민교육을 위한 교사학습 방안 연구입니다. 원칙 연구와는 별도로 2022 개정교육 과정에 기반하여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된 부분이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고충도 좀 듣고 그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모으는 루트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3가지 연구로 이 사업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두 연구, 저희가 폴럼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연구가 이러한 교육부의 요청과 이러한 그 새 구조를 반영하여 어떻게 연구 내용을 구체화했는지 각 팀장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배화순 박사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가원의 배화순입니다. 저는 그 학교 시민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를 맡아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팀은 평가원의 최동순 박사님, 이소연 박사님, 이수정 박사님 같이 하시고 외부 공동연구원으로 구정화 교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 과제는 그 옹진환 박사님께서 일단 발표하시겠지만 옹진환 박사님 이론적인 논의에 초점을 둔다면 저희 이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교수학습을 해야 할 것인가 현장의 그런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연구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사실은 모든 교과의 민주시민 교육을 좀 반영해달라는 요구, 생태, 전환 교육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그것과 같이 민주시민 교육, 또 시민 교육의 핵심적인 교과 외에도 다양한 교과에서 어떻게 학교 시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한 시민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기존의 이 시민교육은 사실 지난 5년간 민주시민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또 인성교육이 많이 확장이 되어서 인성교육에서 시민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혹은 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과도 굉장히 중첩되는 그런 시민교육의 영역이 또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아시다시피 교육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디지털 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민교육까지 좀 포괄하고 연구가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부에서도 저걸 요청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것들을 포괄하는 학교 시민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그 주요한 내용을 좀 재구조화하는 데 대한 연구의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좀 요구까지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민교육에 사실은 굉장히 요즘 또 쟁점도 많고 이슈도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시민교육이 조금 효과적이면서도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저희 연구의 큰 타이틀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이제 문헌 연구, 델파의 조사, 그리고 FGI 이렇게 연구 방법이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사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인성, 디지털 시민 참여교육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나 영역은 무엇일지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2022 대전 교육과정에서 그러한 새로운 학교 시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한 번째로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의 많은 그런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진짜 학교 시민교육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추출하는 이 부분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FGI라고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요구나 목소리와 그리고 저희가 또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을 구분하여서 진짜 학교에서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은 것인지 그런 생생한 의견을 담아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한 모든 내용들, 요구들을 좀 받아서 학교 시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표적인 사례를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연구가 처음에는 이 사례를 개발하는 것 중심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교육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많이 개발하는 것은 내년도쯤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올해는 방안을 탐색을 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후에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는 형태로 이렇게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이 연구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결과물을 함께 논의하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해서 연구가 진행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진이 연구를 하면서 조금 어려움에 일단 부딪혔던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너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인성교육, 디지털 시민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수학습을 할지 재구조화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 사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식기는 자칫대로 여기까지 하거나 아니면 사면한 실천 행동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의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육학습에서 나타나는 쟁점이나 문제점 이런 개선 방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저희 이제 연구진이 분석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지 조금 약간 분석 틀을 마련하고 합의를 찾을 때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학교 시민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과와 도덕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과학, 음악미술, 체육 이런 다양한 교과에서 학교 시민 교육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해야 할까? 그리고 그쪽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그것도 사실 좀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수학과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 수학 교과만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만드는 학교 시민교육의 이런 방향들이 수학과에 어떤 함의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과학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교과를 아우르는 어떤 분석들을 만드는 것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발표는 앞으로 저희 이 과제가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시민교육 관련해서 장문이나 의견이나 도움을 요청해 드릴 텐데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거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 연구가 맨 앞쪽에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기초로 좀 순서를 좀 바꿨고요. 그 앞에 이제 저희가 큰 연구 3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이 연구들의 기초와 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및 원칙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사실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다만 이 연구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중에서 좀 의아하다, 좀 신기하다 이런 이제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도 이제 이론적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당장 용어들이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연구가 과연 되는 건가? 이런 개념이나 원칙을 연구한다는 게 연구가 되는 건가? 그리고 특히나 평가원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 연구하는 것인데 이런 이론 연구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이렇게 오는 과제다 보니까 수탁자에 어떤 압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좀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사실 제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연구가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이제 또 추상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어서 각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의견을 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연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립성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본 연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용어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당장 이 용어를 보면 의문이 들고 이제 문제 제기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립성이라는 단어 쓰기만 해도 도대체 중립이 뭐냐? 중립이 있기는 하냐? 이것도 가능하기는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립성이 제기된 맥락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10년 더 길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회적 갈등이 끊임없이 늘어왔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요. 다만 저도 사회과 의사로서 갈등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회과의 갈등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갈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지난 10년이 너무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좀 생산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모적인 문제가 좀 반복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이제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다가오고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이런 얘기를 배운 것 같은데 여전히 이념의 영향이 큰 것 같고 특히 이런 이념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 이거 그 얘기랑 싸우겠다. 그래서 가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기하는 이게 어떤 면에서 늘어나는 가치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중립성은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사회적 갈등을 다가서는 것, 사회적 갈등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사실상 중립성의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근데 특히 또 교육 중립성입니다. 이 중립성을 넘어서 또 교육에 대해서 중립성을 말하자니까 또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에서의 중립성은 외부의 압력을 어떤 면에서도 배제를 하고 교사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말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 중립성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교사들의 교육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 전이죠. 인업부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한번 할 때 참석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 모습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교육이 원래 가치 지향적인 것인데 이렇게 자기 검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교육 중립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소극적이거나 피상적인 중립성에 대한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상 아무도 안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시대고요. 가르치는 게 교사들은 두려워서 학교 교육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있는데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인형화되고 더욱 극단적인 입장에 물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고요. 이런 무기력 상황에 대해서 교육 중립성이 좀 다르게 해석되어서 얘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 중립성은 중립성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해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치 갈등을 빼놓는 게 아니라 가치 갈등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게 본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립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쟁적인 사안이나 사회적 갈등을 빼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교 시민교육입니다. 앞서 저희 배아수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를 보면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 이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을 최근 몇 년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가 빠졌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이런 이제 좀 분위기에 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시민교육이라는 단어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과제가 진행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을 보니 이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교육적 상황을 보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기가 이 얘기를 하기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과거처럼 학교 편의 좀 주요인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민 없이 쉽게 던질 수 있었던 얘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정제되어서 그리고 양측이 어떤 면에서는 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교육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입니다. 보수정부 중심으로 과거에 인성교육이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사회과 교육 공부하면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인성교육 원래 캐릭터 에듀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캐릭터 에듀케이션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방법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과에서도 민감하지만 상당히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고요. 그
그것 때문에 아마 지난 몇 년 전 인성교육이 새롭게 부흥할 때는 그 캐릭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인성의 범위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개인의 독성을 기른다는 어떤 관계적 측면이나 또 자율성, 판단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포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인성교육 측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내용을 확장하고 나니 그렇게 하고 나면 시민교육에서 원래 얘기했던 거랑 뭐가 다른가? 그런 늘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존재하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맞춰서 기르겠다는 캐릭터 에듀케이션의 본질을 벗어나면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차이는 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은 민주시민교육이 많이 좀 각광을 받았었죠. 여기 저희 학회에 계신 우리 저희 선배 선생님들이랑 후배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최근 몇 년간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상적인 부분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방향성에 긍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어떤 좋은 의미에서 정치적 영역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은 인성교육은 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가치교육으로 좀 생각을 하고자 하고요. 이게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시민교육의 영역이라는 것은 정치 영역을 넘어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느냐 공적 의사결정, 공적 의사결정이 다뤄지는 영역은 꼭 정치 영역으로만 한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이 모든 영역을 다루는 그런 범위로 확장하는 이런 시민교육을 학교 시민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훌륭함을 달성한다기보다는 공적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시민을 바라보고 학교 시민교육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학생을 포함해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시민교육으로 개념을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시민교육의 이제 원칙인데요. 가장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상의 원칙 문제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치교육에 가장 큰 관심이 있지만 사회과 교육반에서 가치교육에 대한 논의를 보면 제가 뒤에 시민교육에서 가치교육의 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거부터 중요한 가치를 전달해야 된다는 입장이랑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중시해야 된다는 그 두 입장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사회과 교육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 공유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이죠. 자유와 평등,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분명히 공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한 발 더 나가면 근데 그런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논쟁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어디까지를 자유로 보느냐, 뭐가 평등이냐, 인간을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해석들이 다 다르고 실제로 수많은 논쟁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지향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상에서 어떻게 논쟁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논의가 저는 시민교육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저는 이 보이테스파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 원칙까지 저희가 찾아내가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을까 이런 세 원칙들을 좀 주목을 받았고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치 주입이나 교환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논쟁성을 제어해야 된다. 학습자 어떤 이해관계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전히 이 원칙들도 약간 추상적이라는 비판들이 현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원칙은 교사들을 돕기 위한 건데 교사들이 이 원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인데 오히려 이 원칙조차도 여전히 논쟁 문제 수업을 하려는 교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보이테스파 합의의 이 내용을 좀 보다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치 주입을 하지 않고 교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가치 주입이 아닐까? 사실 교사가 어떤 가치를 얘기하기만 해도 뭔가 주입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가치주의에 대한 생각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논쟁성을 재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 있는 논쟁을 그대로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져오기만 하면 논쟁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을 기존의 이념 갈등에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냐, 이런 좀 세심한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관계를 갖다 인지하게 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어떤 좋은 경험으로만 그 이해관계를 계속 바라보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 이해관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본연구에서 이런 좀 구체화된 어떤 원칙들을 좀 제시할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사회 전반에 가치 지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학생들은 그런 자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가치 지도를 그릴 수 있고, 그 지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면서 공적 의사 결정의 주체로 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게 본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본연구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고요. 이 연구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인 책인데요.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이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꾸준히 올라와 있던 책이더라고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인데요. 대중적으로 정말 굉장히 인기가 있고 반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내용 너무 스포가 될까봐 읽어보실 분 있을 테니까 제가 내용 스포는 크게 하지 않는데, 세상의 질서를 좀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과학자의 삶을 좀 추적하면서 이게 좀 약간 유보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뒤에 상당한 반전도 담겨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읽어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용 스포는 아닌데 제목만 좀 얘기를 하면 물고기가 존재하는데 왜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냐,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책 내용과 관련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물고기 존재하는데 어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하지만 어류라고 따로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류라는 게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과학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이건 어류라고, 얘는 물고기라고. 근데 그게 분류가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그 분류라는 게 그냥 허상이고 학자들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실제 어류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속성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주장하고 하는 바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관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차별적이고 배타적인지를 갖다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인데 시민은 과연 존재하는가? 저기 토론바다 지금 강대현 교수님이 시민교육에 대해서 책 쓰신 거 저 열심히 보면서 공부했었는데요. 시티즌십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권리이자 어떤 구성원으로서 자격이자 어떤 공동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속성들을 망라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을 제가 전공하고 있다는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자부심의 배경은 시티즌십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배타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잖아요. 시민이라는 용어가 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배제하기 위한 용어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회과 교육의 역사는 이 시티즌십 안에 많은 시민들을 포용하기 위한 역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다문화 교육만 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회과 교육을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때 제가 시빅 에듀케이션이라고 들었는데요. 요 의미에 대해서 사실 크게 우리가 궁금하고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빅 에듀케이션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영향을 많이 갖춘 시민을 기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근데 그 의미가 영향을 갖추지 않으면 시민이 안 된다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시민인 각 개인들의 존재적인 이런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해 주는 게 시민교육의 목표라는 게 저의 해석이고요. 본 연구도 시민시티즌십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포용적이고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 선생님들의 많은 좀 조언과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하고 토론자의 토론을
어제까지는 저희 3명과 김재호 박사님과 찬열 박사님과 그리고 외국 공동연구원으로 지금 강원대 김명정 교수님하고 공주대 헌법전공하신 이재희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시민교육 그리는 상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 무엇을 포인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이 시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하는지 혹시 내 의견이 다른 다수의 의견하고 달라가지고 이거 이야기하면 좀 그런가? 이런 고민 어떤 자기 검열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안에서 최대한 솔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대원 교수님께서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해주시면 제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 다시 말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북대 강대현인데 제가 그래서 책을 선물로 다 드렸어요.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2018년 정책 연구했던 거를 작년에 정수 선생님 경영교대에서 이제 책임자를 해주셨고 제가 주로 실무를 맡아서 했던 책을 보내드렸어요. 일부는 그냥 받은 거고요. 일부는 저자 DC로 제가 사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커피 사세요.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자리가 학교 시민교육 포럼 및 네트워크 운영의 첫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근데 또 제가 까먹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10분인가요? 김재현 교수님? 예, 일단 10분. 10분 내에 큰일 났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 중립성이 어디서 왔나 하는 애들 교육부에서 왔네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정책이 나쁜 정책이 만들어져도 계속된다는 거죠. 저는 자유학기제 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한국 교육의 또 장점은 뭐냐면 좋은 정책도 계속돼요.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교육 계속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한국은 시작하면 잘 안 바꿔요. 그런 점에서 좋은 일이다 싶은데 제가 볼 때 이거를 연구자들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 이 표현이 되게 옥죄는 표현이에요. 거기다 교육 중립성도 참 무서운데 사실 공교육 체제에서 중립적인 교육이 가능할지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국가의 어떤 이상이나 이념이나 비전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가치가 개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인을 보니까 적어도 이 제목으로 가더라도 교육 중립성을 고려한 오히려 기반은 어디에 가야 되냐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여러분 구성원들이 의견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연구진 구성원 사이의 합의부터 시작해서 토론 운영 합의를 거쳐서 교육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과 원칙과 교수학습 방안을 만든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다음 쪽에서 그러면 다음 페이지까지 다 되고요. 연구 개방 부분을 조금 제 생각에는 약간 그림을 좀 바꿨으면 싶어요. 연구 개방 부분에서 지금 학교 시민교육 포럼 및 네트워크가 이제 왼쪽에 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런 거라면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과 원칙 연구를 왼쪽 상단에 그 다음에 이게 쌍두마차더라고요. 학교 시민교육을 위한 교사학습 방안 연구를 오른쪽 상단에 놓고 이 네트워크 운영은 홍보 및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뭐 이런 거 양쪽에서 다 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운드 마차를 두고 밑에다 두는 게 외관상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두 팀장님 간에 여러 연구원 간에 개념과 원칙, 특히 원칙을 세우면 공유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사학습의 내용과 방안을 세울 때 이게 서로 적어도 연구에 한 교집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진한 배완 박사님이
친하신 것 같은데 더 친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중립성 어떤 중립성인지 참 어렵죠. 그리고 중립성도 어렵지만 교육 중립성도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아까 용진환 박사님 얘기 속에서 제가 좀 들었는데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가 믿는 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외면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사에 우리나라 정신을 못 싫잖아요. 우리나라의 논쟁 못 싫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못 싫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싫는데 어떻게 하면 균형적으로 혹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낼 것인가가 포인트거든요. 사실 책 한 권을 제가 하나 너무 익숙한 책이지만 번역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공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두가 각자의 신념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설득하는 자리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다른 사람을 강요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면 안 돼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는 건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신념을 친구한테 얘기하는 교회 한번 나가보라 이게 아니라 강제로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법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각자가 그리고 이 책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불교는 진짜 불교를 믿는 스님에게 카톨릭은 정말 그 수행을 하는 신부에게 그런 것처럼 가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 속에서의 어떤 갈등과 조정, 포용 이런 쪽으로 중립성을 조금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표현을 다음 페이지 보면 중립성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이 좀 오해의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적극적이라는 말이 어디 걸린지 몰라서 협소한 중립성, 기존의 중립성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도 있어요. 근데 공 박사님 표현에서는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좀 포괄적이고 강범위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중립성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표현해도 이게 적절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논쟁이 이루어지되 중립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 균형 감각이 있는 그런 중립성 개념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교육을 공적 이사결정의 주체, 초점을 둔 것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사실은 그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시민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린 개념이거든요. 저도 지금 물론 아주 노력을 열심히 하면 미국 시민권 받기 어렵겠죠. 어쨌든 열린 개념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제 이공계 공부하고 용접 기술 배우면 캐나다에서 배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공적 의사결정 주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외국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학교가 어떤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90년대 이전의 영국은 특별히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공적 문화 속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등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학자와 독일의 학자가 우리는 정치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한다. 비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아버지 무등에서 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게 되게 온실 속에서 인위적으로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민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민교육이 어떤 시민교육인지 고민이 필요하고요. 원칙을 개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용진환 박사가 됐든 누가 됐든 연구진에게서 나와야겠지만 원칙은 제가 포럼 운영하면서 좀 더 기본 가설을 세우시더라도 거기서 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사 방안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공사 박사님 얘기하고 대학수 박사님 얘기하고 겹쳐지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 이 책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개념에 대한 어떤 환상을 좀 걷어내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컨대 지금 용어의 과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지속발전, 생태전환, 선거, 정당 이런 거에 인성 좀 실제로 가르마를 좀 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구목적 두 번째 나와 있는 어떤 그 교사 방법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교육의 양대 방법을 들자면 논쟁에 대한 토의 토론과 사회 참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프로젝트나 시험 및 활동에도 있지만 참여라는 표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나 시민 참여하면서 배울 수도 있거든요. 토의 토론하면서도 상대방을 이해하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 이하 이야기들은 제가 좀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델파인 대상자가 그 협의회 때 와서 충분히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과 교육이 우리 일반 사회가 사회과 교육,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교육, 당락교육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 연구가 성공에 대해 또 청소년 정책 연구 이렇게 돌고 돌다가 한방으로 제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향후 5년 그 이상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희가 좀 중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시민교육센터 하나 정도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제 자리를 잡아서 여러모로 좋은 논의가 될 것 같고, 평가원이 교과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과 당락교육도 하는 것으로 좀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용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 민주시민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미리 바꿨어요. 책도 이제 민주시민교육인데 시민교육으로 바꾼 이유가 진보적으로 민주를 포기하자, 시민교육보다 민주시민교육보다, 그러면 저쪽 보수 쪽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까.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념의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균형이라는 것은 갈등을 충분히 인정하고 허용하고, 그런 가운데서 참고로 영국에서는 이 책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종교에 대한 어떤 표현이 되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때요. 그러나 종교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편견은 미국보다 약하고요. 미국 같은 사회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이 책에서도 들었었는데, 우리가 좀 열린 형태의 그런 시민교육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김재훈 교수님이 자를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쌤들 앉아 계신 자리에 다 마이크 하나씩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자유롭게 의견, 코멘트나 질문이나 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초과하지 않습니다. 쌤들 교수님.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대현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소위 진보에서 민주를 빼면 또 다른 진영에서 자유를 빼지 않겠냐. 그걸 그렇게 대변을 좋게 하는데요.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나라가 선으로 이렇게 하면 일본에서 이렇게 나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오늘 제가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원 선생님 초반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게 소위 이제 보수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18년 그때 민주시민 교육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평가원, 개발원, 교육부, 여러 교육청에서 하고, 그때하고 지금 이제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민주란 말은 빠졌더라도 저희는 그게 빠져도 사실 저희 입장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민주주의 전사하는 게 상관없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좀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보고, 이 시점에 나온 보고서가 규정하는 시민교육의 개념, 그리고 여기서 더군다나 교육부가 이제 좀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제에서 만들어진 어떤 원칙, 이거라면은 어찌 보면 그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왜 소위 보수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진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념이나 원칙 같은 부분에서
특히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는 학교 선생님들께는 아마도 개념보다는 좀 원칙. 이 원칙이 이제 그 교수학습의 원칙이고 뭐 아마 선생님들 입장에 수업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뭘 가르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찌 보면 좀 더 이렇게 더 대중적일 수 있게 이 대중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그 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너 가지 원칙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래서 그 고테스 바람이가 뭐 추상적이라거나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조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걸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소위 보수 정부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어찌 보면 극단적인 이야기도 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아까 이제 준비하고 계신 그 포럼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저는 그리고 이제 이런 많은 그 논의 여러 차례 논의와 또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논의 어떤 결과물이 혹시 가능하다면 이 어떤 연구 보고서 차원에서 이런 많은 걸 수렴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제안한다는 정도를 좀 넘어서 예컨대 시도교육감 협의회 같은 데서 그걸 한번 좀 확인하고 좀 더 지금 시도교육감이 마침 8대 군가 그렇거든요. 좀 분포가 그래서 그거는 사실 선출직이고요. 교육감 선출직이고 또 그래서 여러 또 시도 어떤 교육 자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니까 뭐 그 협의회에서 뭔가 추진한다 이런 개념은 좀 이상하지만 적어도 거기서 그걸 뭐 확인하고 뭐 일정부터 의견을 뭐 표명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런 쪽으로 좀 관계가 돼서 조금 더 보고서창을 넘어 좀 어떤 그 권위를 갖거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중립성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적극적 해석이라는 표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하나 예로 들면 아마 다음 교육과정 개정기는 적어도 우리 뭐 강대현 교수님도 그 순환을 겪으셨는데요. 그때 저도 봤어요. 근데 그 소수자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거였지 뭐 근데 왜 우리나라에 시장 경기 안 가르치냐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핵심이 그러니까 그 특정 단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였다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 개정할 때는 적어도 그런 주제가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가르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는 사실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이 교육의 중립성이 그 특정한 주제를 아예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교육의 공백이 아이들은 뭐 미디어를 통해 이미 다 접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교과서에서 빼거나 지금 여기 교과서 집필하고 계신 선생님들 지금 고민 많지 않으세요? 그거 주제 잡을 때 이거는 아마 논란 이상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다루냐 문제가 아니라 이걸 다루는 자체가 논란 이상되니까 우리가 서로 빼게 돼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이 이제 이번에 좀 되고 나면 교육적 중립성에 대한 그 해석도 그렇고 그게 차후에 이제 교육과정 개정이나 또 교과서 집필할 때 또 수업을 할 때 적어도 특정 주제를 전체적으로 배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고민되지 않게 그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요게 고민되는 그런 그런 어떤 그 결정을 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교수님. 네, 우리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대생 말씀하니까 형용사 들어가는 자체가 문제죠. 그냥 학교 시민교육 원칙은 되지. 그게 왜 형용어가 들어갑니까? 근데 그 얘기는 형용어가 근데 교육 중립적인 기반에 들어가다는 얘기는 교육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배웠던 우리 시민교육의 원칙은 시민교육은 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이론과 방법을 반영해 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 왜 필요합니까? 학교 시민교육의 원칙은 전부 수립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수립할 때. 그 원칙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와서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앞에 교육 중립식 초침이 돼서 이렇게 하려면
얘기는 안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학자들 질문하는데 이 프로젝트 이제 과제를 한다는 처음 묻는 게 이거 왜 하는데요? 그랬을 때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하면 이제 너무 쉽더라 이거가. 근데 힘들어하면서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러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지만 아까 우리 설명서 말했지만 만약에 여기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있다면 이제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권 안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정권이 바뀌었어. 그럼 방법은 또 바뀌어. 그래서 좀 휘둘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랄까 이 말 그대로 시민교육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건드리지 말고 원래 원칙 그 분야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걸 철학적으로 다시 재정립한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 어떻게 다를까 그런 데 좀 신경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교수님 수많은 생각하는 교수님 제가 세배를 봤을 때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가운데 중자를 써서 주셨거든요. 연락장 비슷하게. 근데 그분이 가운데 중자를 좌우 대칭으로 쓰지 않으시고 필기체처럼 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용이라는 뜻이 그냥 양비로 비슷하게 딱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중. 그래야 발전하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과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소소한 정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경희대 박사과정 재학 중인 부천초등학교 장예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얘기해야 되는 자리가 이제 아닌지는 물론 고민스럽지만 적어도 현장교사 입장에서 느껴지는 이 원칙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현장교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정치교육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크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죄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가지고 계신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걸 주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데에 혼선을 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치 교육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면피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책임이 과중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또한 학생들을 어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중압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비겁한 면피가 아니라 어떤 살기 위한 그런 교사로서의 면피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런 교수학습 원칙이 정해진다면 저희 현장교사 입장에서도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수월하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혜 교수님 들어가겠습니다. 예, 서울대 박형준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정무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및 원칙 또 방법 연구는 매우 의미 있고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 연구는 연구의 격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무슨 연구인지도 잘 알 수 없는 연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을 잠시 띄워놓고 그냥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및 원칙, 방법과 관련된 충실한 연구를 하시고 마지막 최종 보고서 낼 때 적절한 곳에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이라는 것을 붙여서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발주한 교육부에서 이게 뭐 그 생중계 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저 교육 중립성이라는 용어를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고민해서 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교육 중립성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성도 이해를 하고 뭐 가치 중립성도 이해를 하는데 교육 중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저 용어를 뭐 가치 중립적인 교육 또는 뭐 교육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의미로
쓴 거라면 교육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교육 행위라는 것은 가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가치를 내재한 행위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한다라는 걸 떠올리면 한쪽에서는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배우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겠죠. 뭘 가르치고 뭘 배울지 그 무엇을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가치 내재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치와 분리될 수 없는 행위인데 그걸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교 시민교육의 개념, 원칙, 방법을 진짜 충분히 충실하게 연구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용되고 남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 수탁한 기관의 최종 보고서 낼 때는 적절한 곳에 그거를 붙여가지고 내시면 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그 말씀하셨으니까 적절하게 연구를 최종 보고서 낼 때 고민하시면 되고 연구는 그냥 원래 의미가 뭔지를 좀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또 소속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네, 저도 경희교육대학교 죄송합니다. 이신의 교사인데요. 현장 교사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교육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 쓰지 말고 물 끓이라는 요구처럼 느껴지거든요. 특히 시민교육에서 이것을 중립적으로 하라는 것 자체가 그 교수님께서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황희정승 이야기가 너무 멋진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래서 중립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근사하고 교육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원칙처럼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고 또 교육에서도 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태도, 자질로서 이것이 거론된다는 부분이 큰 것 같거든요. 사실 민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게 교육적으로 내가 옳은 선택인 건가? 이 부분이 커서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제로 연구가 현장에서 제가 느끼기에 제가 교사로서 도움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이 발화자가 또는 앞에서 내가 수업하고 있는 교육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게 차라리 더 그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중립적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를 전제해야지만 그래야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가르쳐야 까만색 가운데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편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가장 중립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가 시민성 함양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저는 시민으로서의 책무도 함께 가르친다고 보는데요.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교사가 중립성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게 중립적이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선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함양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가 굉장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연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손혜주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해주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강사 손현정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들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학교 시민교육의 핵심은 저는 토의 토론과 참여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영국 시민교육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2년서부터 시민교육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동당 정부였고 그 이후에 이제 보수정부로 2010년에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민교육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결이 바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전에는 문제 해결과 참여 중심의 토의토론과 참여 중심의 그런 시민교육을 중시하다가 주장하다가 그 정권이 바뀌면서는 자기관리와 자원봉사를 강조하는 식의 시민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명칭은 똑같이 사용하지만 내용이 바뀌고 결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이제 연구 제목을 보면서 교육 중립성에 기반한이라는 용어가 그 결의 변화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경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는 바는 시민교육의 원칙과 교수학습 방안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논의해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밀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 방향을 흔들고자 하는 이 앞에 혁명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 해석하는 새로운 어떤 그런 의미구여로 올바른 의미구여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발표 이정 박사님이나 이정 박사님이나 네. 교육 중립성 저희 사실 이 용어 때문에 이 과제를 피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걸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 용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자. 힘들 거라고 예상되나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연구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평가원 경에 제일 계신 박은하 본부장님께서는 매일같이 잘 되고 있어? 어떻게 하라 그래. 근데 이제 그다음 평가원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저는 흰머리가 너무 늘고 있어요. 그다음 우여곡절을 겪으신 배우신 것들은 잠이 안 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이제부터 겪게 될 우기남 박사님 그거 굉장히 신나. 네,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 본질을 지킬 수 있을지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홍보라도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신나는 거 맞고요. 연구 저희 진행하면서 저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든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자체. 사실 저는 스스로 그런 압력을 잘 받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 약간 자기동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외부에 나가서 선생님들, 현장생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이런 시민교육 관련 연구했던 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드는 생각이 사회교육 예를 들면 전공하지 않고 시민교육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다는 연구에 접근하셨던 분들도 연구를 실제로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보면 시민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상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니 스스로 너무 자기 혼자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고 오늘도 사실 교육 중립성이 이게 교육부에서 이 명시를 넣어가면서 들어가져 있는 거긴 하나 저희들이 나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하여튼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려는 바를 갖다가 방해하지 않는 특히 선생님들이 활동하려는 바를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발표를 하면서도 약간의 또 스스로 자기 동력이 있지 않았나. 근데 또 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시고 하던 대로 해서 말씀드리니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 앞으로 선생님들 많은 의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우수 박사님. 저는 앞에서 우지정 박사님이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주신 의견 잘 새기면서 사실 저는 교육 중립성 빼고 지금 저 혼자 막 연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가야지 연구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응원해주신 힘입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배우 선생님한테 아까 우리 보니까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0 총론에는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사명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시민교육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사명한 실천이고 이것을 또 나중에 이제 반성하고 성장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연구진끼리 좀 논의하면서 저 안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발조사나 전문가 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조금 예쁜 그림으로 완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좀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강대현 교수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아주 드는 생각이었는데 교육 중립성을 사회적 합의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시고 교육 중립성이라는 게 여러 가치관을 표현하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좀 조작적으로 정리하면 좀 더 여유가 생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 농업 관련해서는 지식인은 가치태도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쟁점이 부각되는 영역으로 구정학 선생님 하신 연구도 있고 노경 선생님하고 나하고 쓴 책도 있고 저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논의를 계속하고 싶지만 또 뒤에 기다리고 있는 발표가 있으니까 여기서